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전기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 전류, 전압, 저항, 그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부가 어렵죠. 그래서 자,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이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그림을 일단 표를 하나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자, 책을 잠깐 덮으시고,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흔히 우리가 전기를 물과 비교했을 때 아주 비유하기가 적당하다고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물이 흐르는 하나의 어떤 길이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대립되는 구조로 전기가 흐르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잘 흐르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물을 잘 흐르기 위해서는 물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을 높이 올린다고 하면은 펌프를 사용하듯이, 그렇죠? 자, 물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수압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죠, 그렇죠? 자, 그때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 파이프 안에 우리가 물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 파이프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찌꺼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방해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수로라고 합니다. 길로자를 써서. 자, 그러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에 가해지는 압력을 뭐라고요?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흐르는 어떤 물질을 물이라고 하고, 이거는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찌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쭉 다시 전기로 와서, 자, 전기가 무엇이 실제 흐른다고 했습니까? 이전 시간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해줘야 될까요? 바로 전기적인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물에서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로 왔을 때는 무엇이 된다?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전압. 전기 압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물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니까 전기에서는 무엇이 흐른다 이거를, 자, 전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흐를 류자를 써서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젠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리선이 더 잘 흐르잖아요. 철사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 철사는 저항이 좀 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길을 물은 수로라고 했던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길은 절로 혹은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가 이걸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이 위치 에너지가 높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엇이냐? 수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수위를 물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전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공부하실 때 처음에 전기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어가, 내가 듣도 보다 못하는 용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이 계산식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생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어들이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생소한 용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그때, 맞아, 물은, 전압은 뭐더라? 물의 압력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압이라고도 우리가 대충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요거를 조금 대칭해서 생각하신다면은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는 이렇게 단어도 쓰지만, 자, 저는 지금부터 기호로 좀 써보겠습니다. 기호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를,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자, 이제 더 이상 말로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보자. 왜 그러냐?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같이 통할 수 있는 기호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앞으로는 전압은 그냥 V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V라고 쓰겠습니다. 전류는요, 전류는 I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앞으로 R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R 하면은 그게 그냥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몸무게도 W라고 해서 웨이트라고 해서 W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위가 뭐냐? 단위.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돈의 단위는 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요. 그 다음 몸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앞에 들어가는, 이제 숫자 뒤에 들어가는 그 문자, 단위가 무엇이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이라고 쓰냐? 이렇게 V,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220V, 1.5V, 110V, 22,900V. 그런 숫자 바로 뒤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볼트. 자,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류는 A라고 쓰고요. 이건 우리가 무엇이냐?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 앙페르, 암페아 이런 말도 있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말은 암페어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씁니다. 이렇게 꼬부라지게 써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냐? 우리가 옴이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죠. 그렇죠? 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이번 장에서는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 좀 한번 5페이지 여러분 책 보시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맨 위에 전류의 통로, 즉 전하가 이동하는 통로를 전기회로 또는 간단히 회로라고 한다. 자, 이와 같은 전기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또 여러 가지 저항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전기회로가 있고요. 전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원, 부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로를 우리가 회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 제가 건전지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막대를 썼는데 긴 막대가 플러스고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기호예요.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전기를 끌어서 자, 여기다가 제가 전구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전구를 달았죠. 자, 이쪽 전원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자, 또 이 부분, 전기를 소모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등도 부하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들입니다. 일종의.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릅니다. 로드. 네.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한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부하라고 하죠. 과부하. 그렇죠. 그래서 오버. 영어로는 오버로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 전원을 따라서 이 전선을 따라서 무엇이 이동하게 됩니까?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 관계에서 부하는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항이라고 보게 되고요. 전원은 여기서 무엇이 걸리는 겁니까? 바로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압, 저항, 전류 세 가지의 관계를 좀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부하,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 소비하는 장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 쓰이는 모든 전기장치 및 기계기구를 우리가 부하라고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어야 될 거는 바로 전기 혹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 즉 전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위에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 플러스에서 자, 이렇게 흘러서 이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살표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8세기였을 때의 일이고요. 그때는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은 야,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딱 약속을 하고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서 보니까 야, 큰일 난 거예요. 어쩌지? 전자가 실제로 이 전기가 흐르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이동하는 걸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런데 이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하자. 대신 우리들만 알고 있자. 뭐 하는 사람들, 뭐 물리학자나 전기공학자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자. 어떻게? 전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걔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하지만 전자는 어떻게 흐르냐? 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류는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식이 있죠. 자, 5페이지 맨 밑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류의 정의입니다. 전류는 보십시오. 어떤 시간분에 흐른 전기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위로. 기호가 Q라고 했었고 이름은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전기량 1쿨롱은 몇 개의 전자의 과부족?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과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자, 1초 어떤 단위 시간 분에 얼마나 많은 전기량이 이동을 하느냐. Q 쿨롱. 그러니까 1초라고 하지 말죠. T초라고 한번 해보죠. T초 분에 몇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 1초에 1쿨롱이 이동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암페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1초에 전자 몇 개?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동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1암페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I는 어떻게 나타낸다?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분의 전기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Q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Q는 여러분 이 Q만 냅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에다 T 곱하면 되죠, 그렇죠? T 곱하면은 T 약분되고 여기 T 남으니까 Q는 I 곱하기 뭐다? T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 Q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은 무엇입니까? I 전류 곱하기 무엇이에요? 시간이죠. 앞으로 전기에서 무슨 량이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기량이 얼마냐? 그러면 전기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 얼마냐? 그럼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에서 양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 Q는 어떻게 된다고요? I, 전기, 전류 곱하기 무엇이다? T, 시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페이지 맨 밑에서 바로 6페이지 맨 위에 I는 T분의 Q, Q는 IT 이렇게 식 1-1의 가장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따라서 1A는 1초 동안에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1A라고 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직류와 또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하고, 교류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DC라고 나타내고요.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우리가 AC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밑에 전압을 보시게 되면은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바로 수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전기의 압력입니다. 수압이 물의 압력을 이야기하듯이 전압은 전기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압이 높다는 거, 수압이 높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랑 나중에 똑같이 되냐면요. 여러분 물의 위치 에너지, 수위가 높으면 수압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전압도 마찬가지로 전위가 높게 되면 전압이 세게 되는 겁니다. 즉 전하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위가 높아지고, 전위가 높아지게 되면 전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거는 전압에 의해서입니다.
전압에 의해서. 여러분 전압이 중요하냐 전류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전류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흘렀느냐. 하지만 그 전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전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전압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물의 압력이 수압이 세면 셀수록 물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또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W가 한 1입니다. 한 1을 Q, 전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6페이지 1-2를 보시게 되는데 그 바로 위에 이런 얘기가 써 있죠. Q쿨롱의 전하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줄의 1을 하고, 자, 이때 그 두 점 사이에 V볼트의 전이차가 생겼다면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뭐냐? 한 일은 바로 전압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다? Q, 전기량을 곱한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자, 24줄의 일을 했다. 누가? 2쿨롱이. 그러면은 V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쌀을 24포대를 날랐습니다. 누가? 2명이서. 그러면 한 명당 얼마큼의 일을 했습니까? 12V의 일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6페이지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기전력 밑에 남아있고요. 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무슨 개념?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항. 실제 전기에서의 물리학은 다릅니다만 제가 저항을 쉽게 그냥 이해시키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잘 흘러가야 됩니다. 전자가 잘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선에 막 찌꺼기가 많이 낀 거예요. 막 전선에 찌꺼기가 많아요. 찌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찌꺼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지금부터 저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저항은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항이 커야 좋은 겁니까? 작아야 좋은 겁니까? 저항이 커야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선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전선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피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만지면은 감전이 되니까 우리가 전선에는 고무로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무로 덮여 있는 저항, 그 저항은 우리가 절연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전을 당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저항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도체의 저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체의 저항은 어떨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도체의 저항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R,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읽을 때 로라고 쓰나 로. 그다음에 A분의 L. 이거 단위는 뭐다? 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 이 로는 뭐고 A는 뭐고 L은 뭐냐? 이걸 한번 보죠. 제가 도체의 저항을 한번 얘기하기에 앞서 이것을 무엇이랑 비교하냐면은 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도로. 자, 좋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와 또 대립되는 전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선. 그러면은 자,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로가 도로 두 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개의 도로가 한번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 A 도로, 그 다음에 자, B 도로. 자, A 도로는 첫 번째. 얘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하지만 B 도로는 비포장 자갈길이에요.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그러니까 누가 차가 가기 더 어려울까요? 답은 자갈길이 더 가기 어렵겠죠. 두 번째. 어떤 도로가 있는데 자, 이거는 8차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도로가 있는데, 자, 그건 2차선이에요. 좁죠.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어떤 것이 도로를 움직이는데 더 어려울까요? 차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2차선이 더 저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도로의 길이가 40k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300km예요. 가는 거리가. 누가 더 가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우리가 도로가 더 300km짜리가 더 가기가 어렵죠. 이쪽이 저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무슨 그 도로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넓이는 어떤지,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떤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선에서는 전선의 재료가 좋을수록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철보다는 구리가. 그리고 기호로는 무엇을 나타내냐? 로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도전율이죠. 다음에, 자, 도로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더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전선은 이제 굵기입니다. 단면적이죠. 자, 여기 A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길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L이라고 나타냅니다. 기호로는. 그 다음에 도전율의 단위는 뭐냐? 도전율의 단위, 굵기 단위는 뭐냐? 길이의 단위는 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도전율은 옴메타, 굵기는 제곱미터, 길이는 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로 A분의 L,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로는 뭐냐? 고유저하 곱하기 그 다음에 면적 분의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자, 분자가 크게 되면 이 숫자는 커지는 거고,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 숫자는 작아지는 거죠. 고유저항이 크고 길이가 길고 면적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로 A분의 L이니까 부호를 다 갖다 붙이게 되게 되면은 로는 뭐가 됩니까? 이건 옴메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이라고 하는, 굵기라고 하는 건 제곱미터.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거는 미터. 그러니까 요거 제곱미터랑 요거 약분되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의 우리가 단위는 무엇입니까? 옴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7페이지에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되냐?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냅니다. 고유저항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도체에서요. 그 다음에 길이도 어떻습니까? 길이도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클수록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항이 더 적은 거예요. 저항이 작아야 전기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R은 어떻게 쓴다? 로 A분의 L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선집 가서 전선을 고를 때 이 고유저항은 근데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리죠. 적당하게 봤을 때 구리로 결정할 수가 없고, 그냥 길이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선 가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A, 면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가에 가서 뭐 2.5 스퀘어 주십시오, 4 스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선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데 전선을 연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100m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해야 되는 곳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는 건들 수 없고,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7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도율과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 방해하는 정도죠. 그래서 예를 들어 R이 10ohm짜리가 있고 R이 20ohm짜리가 있으면은 누가 더 많이 방해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R이 20ohm짜리가 전기가 흐르는 걸 더 많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을수록 더 좋은 거죠. 즉,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나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범죄자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 사회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까?
자, 이 사회가 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회가 얼마나 좀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많냐, 좋은 사람들이 많냐 이거는 뭐예요? 사회를 얼마나 반대편 시각으로 보냐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방해하는 정도로 그 전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전선을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역수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잘 흐를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G라고 앞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방해하는 정도는 ohm으로 나타내죠. 하지만 잘 흐르는 정도는 ohm을 거꾸로 해서 자, 이렇게 모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OHM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거꾸로 읽는다고 해서 MHO 이렇게 되면은 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요. 이걸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이게 레지스턴스거든요. 방해하는 게. 그러니까 자, R은 어떻게 되냐? R은 G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G는 어떻게 되냐?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어떤 도체가 저항이 10ohm입니다. 그럼 컨덕턴스는 얼마입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10이에요. 그럼 잘 흐르는 정도는 얼마입니까? 잘 흐르는 정도는 저항의 역수라니까요. 저항을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 1 나누기 저항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0.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단위는 뭐다? 0.1 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또 두 번째. 자, 어떤 것이 저항이 20ohm입니다. 그러면 컨덕턴스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컨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저항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요? 20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0.2 뭐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20분의 1이 0.2가 아니죠. 0.인가요? 0.05죠. 0.05.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낼 때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또 반대로 얼마나 또 방해하느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페이지에 그 밑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도체에서 전류를 통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저항률의 역수 로분의 1을 도전율 혹은 전도율이라고 하고 자, 기호는 시그마, 단위는 모, 퍼, 메타를 사용한다. 저 앞에서 우리가 저항률이라고 해서 고유저항, 저항률은 뭘 씁니까? 기호를 로라고 쓴다고 했죠. 로, 읽을 때 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옴, 메타로 하는데 자, 이것의 역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도전율이라고 하고요. 혹은 전도율. 이것에 반대되는 거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 퍼, 메타다.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칠판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식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 번 덧칠함으로써 완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어디 보아서 예쁘게 된 게 한 번에 완벽하게 칠한 것 같지만 아주 예쁜 페인트는요 여러 번 덧칠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도자기에 있는 유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에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외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욕심입니다. 욕심. 한 번에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전기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여기 있는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닙니다. 한번 쭉 훑어보고 몇 가지 단어들만 정리가 된다면 또 2번 보고 또 3번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엉덩이가 중요하다고요. 예, 좀 힘드시더라도 제 얼굴 보면서 힘내시고 공부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컨덕턴스 얘기 나오게 되고, 자, 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한번 보죠. 퍼센트 전도율, 혹은 퍼센트 도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리를 도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를 100%로 보자 이거예요. 구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한다. 그럼 110%.
자, 구리보다 2배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 200%. 구리보다 전기가 반만 통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50%.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퍼센트 전도율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 이야기가 책에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쭉 그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느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잘 통합니까? 이거는 딱 보게 되면은 순동이라고 하는 것을 동을 100%로 놨을 때 자, 은이라고 하는 것이 106%. 그렇죠? 은이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저항의 온도 계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재밌는 거죠. 저항의 온도 계수는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구리전선이 있습니다. 구리전선이. 자, 여기 이제 구리전선이라고 해보죠. 이 구리전선이 이 전기가 흐르는 거를 방해한다고요. 이 구리도. 전기가 초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방해하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라이터로 살살 요거를 달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구리를. 구리를 뜨겁게 하면은 문제. 이 전선은 전기가 더 잘 통할까요? 아니면은 전기가 더 안 통할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전기가 더 안 통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 가로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세로축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저항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증가하게 되는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도체예요. 일반적인 도체가 뭡니까? 금속 있죠, 금속. 금, 은, 구리, 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체가 바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저항은 변화하며 저항의 변화하는 상태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저항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저항의 원래의 저항값에 대한 저항의 증가 비율을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마다 다르겠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저항이 크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물질은 조금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물질마다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몇 옴 증가하냐를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온도 계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서 저항이 감소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반도체, 전해, 이런 것들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여러분 컴퓨터에 쿨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쿨러가 굉장히 많은 쿨러가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왜 그러냐?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를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자, 잠깐 오메 법칙 설명하면은 I는 R분의 V인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할 때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과전류에 의해서 컴퓨터가 소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온도를 낮춰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컴퓨터에는 쿨러라든지 아니면 냉각 장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부가적인 거고. 자, 9페이지. 자, 지금 온도 상승 전에 저항값을 R0라고 하고, 자, T도시에서 저항값을 RT라고 할 때, 자, 온도가 1도씨 높아지면 R0의 알파 제로배, T도씨 높아지면 그의 T배가 되므로 알파 제로 T, R0만큼 커져서 도전의 저항 RT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40도일 때 어떤 전선의 저항값이 R0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만약에 70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 저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를 하겠죠. 어떻게? R0 원래 것의 저항 플러스 얼마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쵸? 근데 그 도대체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물음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온도계수. 그러니까 물질마다 1도씨 증가할 때 이게 저항이 얼마큼 증가하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온도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가 30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온도 변화. 그쵸? 자, 그 다음에 무엇? 초기의 저항가. 3개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온도 계수를 우리가 알파 제로라고 놓고, 자, 온도 변화를 T라고 놓고요. 초기 저항을 R 제로라고 놓게 되면은, 자, 처음의 저항은 뭐예요? R 제로죠. 하지만 증가했을 때의 저항은요. 자, 이거를 우리가 RT라고 놓게 되면은 처음의 저항 R 제로에 더하기 얼마? 증가분이 아니에요. 그쵸? 알파 제로, 그 다음에 T, R 제로만큼을 더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괜히 어렵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외국 사람이랑도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상 기출 문제 몇 문제가 있냐면은 좀 많습니다. 14문제 정도 있네요. 그쵸?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어떤 도체에 T초 동안에 Q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I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Q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식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I는 T분의 Q를 나타낸 식 4번이 되죠. 두 번째,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자,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근데 자, 10분이라는 거 안 시켜줍니다. 반드시 여기서 T는 무엇이다? 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기량을 물어봅니다. 전기량은 Q는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Q는 뭐라고요? I 곱하기 뭐다? T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I가 지금 얼마냐면은 5A입니다. T는 얼마예요? 시간은 10분인데 10분이라고 안 한다고 했죠. 반드시 초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10분을 초로 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60 하니까 600이 되겠네요. 600 하면은 이거 얼마? 3000초가 되겠네. 3000쿨롱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004번이죠. 3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I는 T분의 Q입니다. T. 시간이 얼마냐? 5초입니다. 쿨롱이 얼마냐? 4쿨롱입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나옵니까? 0.8A 나오겠네요. 그쵸? 0.8A. 0.8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랑 똑같네요. 0.8 곱하기 0.8 지금 뭐 문제에서는 10의 3승 미리암페어. 미리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랑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쵸? 왜 그럽니까? 이거 혹시 아시나? 책 제일 뒤에 페이지 보게 되면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보세요. 10의 3승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의 3승. 킬로라고 하죠. 킬로. 그쵸? 킬로. 그래서 1킬로미터는 뭡니까? 10의 3승 미터죠. 1000미터라는 얘기죠.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킬로미터라는 얘기는 1000미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킬로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쵸? 10의 6승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거고요. 10의 9승은요.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테라죠, 테라. 그래서 컴퓨터 요즘에 하드디스크 같은 건 테라까지 나와 있죠. 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센티라고 합니다. 센티. 그래서 자, 1cm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미터인데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공 2개. 그러니까 이거는 0.01m라는 얘기죠. 0.01m.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렇죠? 나노, 피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여기 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0.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밀리 암페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밀리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10의 3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8A나 똑같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괜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렇죠? 4번. 1A는 몇 쿨롱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1A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1A 곱하기 1아워는 뭐냐면 아워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한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는 1A 1 곱하기 1시간은 초로 얼마입니까? 3600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I 곱하기 T 하게 되면 몇 쿨롱입니까? 3600 쿨롱이 되겠죠. 답은 3600 쿨롱입니다. 2번이죠. 5번. 자, 이거 문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쵸?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을 이동해서 12줄의 1을 했을 때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얼마큼이 되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전이차라고 하는 거는 W를 뭘로 나눠요? Q로 나눈다고 했죠. 한 1을, 자, 지금 총 얼마큼의 1을 했습니까? 12줄의 1을 했죠. 몇 놈이서? 두 놈이서. 그럼 얼마야, 이거? 6V만큼의 전이차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6번. 고유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유저항. 옴메타죠, 옴메타. 2번이죠. 7번. 어떤 두체의 길이를 n배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하였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길이를 n배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대요. 예를 들어, 자, 원래 저항이라는 식 R은 어떻게 됩니까? 로 A분의 L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길이를 어떻게 했느냐? n배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어떻게 했느냐? n분의 1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길이를 2배하고 단면적을 2분의 1배 하게 되면 저항은 총 몇 배가 됩니까? 그거는 4배가 되죠. 즉, n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3배, 3분의 1배 하게 되면 저항 몇 배가 돼요? 9배가 되는 거죠. 9배. 3의 제곱배에서 n의 제곱배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8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R은 로 A분의 L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저항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대요. 자, 이거를 만약에 4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똑같게 하려면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적은 몇 배가 돼요? 면적도 4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 길이가 4배가 되면 면적도 4배가 돼야지 이 R값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전선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전선의 면적 구하는 거. 이것도 오랜만에 하실 거예요. 그쵸? 전선의 면적은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3.14가 파이죠. 파이 R 단면적의 제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반지름을 2배 늘리게 되면 면적은 몇 배가 될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반지름을 어떻게 한다? 2배로 늘린다. 반지름은 2배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배로 늘린다. 9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9번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최적은 일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최적이 일정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딱 가래떡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래떡이에요. 떡의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2배로 늘려봐요. 그럼 그 가래떡의 면적 은 어떻게 될까? 홀쭉해지겠죠, 그렇죠? 얼마큼? 이 늘어난 만큼 그게 최적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로 줄게 되는 거죠. 즉 전선의 길이가 2배로 되면은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니까 총 저항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죠. 3번이 맞죠. 10번.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원래 1m당 몇 옴이냐를 나타내게 되는데 단면적이 제곱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로 해서 4번으로 나타냅니다. 11번 1옴미터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1옴메타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보시면은 뭐 센티미터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자, 이거 얘기하면 이제 1옴메타는 메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로 1m, 세로 1m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가로 1m, 세로 1m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10의 제곱 옴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에 100cm, 100cm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거랑 어떻게 됩니까? 글이 똑같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10의 제곱이 아니라 10의 6승 하면은 밀리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옴, 그 다음에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럼 10의 6승이랑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10의 6승이랑 요 제곱미터가 없어지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옴메타랑 똑같게 나오겠죠. 그쵸? 요 미터 없어지고 제곱이 밀리가 제곱하게 되면 이게 12 6승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옴메타랑 똑같게 되죠.
자, 그래서 11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전도도의 단위.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느냐죠. 그렇죠? 뭐죠? 모 퍼 메타로 나타낼 수 있죠. 13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거. 저항은 일반적인 도체에서는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항이 커야지 좋은 거. 뭐죠? 이거는 절연 저항 같은 거. 절연물에 있는 저항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연 장갑을 낀다. 이런 거 커야지 좋죠. 그렇죠? 커야지 좋은 겁니다. 자, 14번. 주위 온도 0도씨에서 저항이 20도인 연동선이 있다. 주위 온도가 50도로 되는 경우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14번.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계산기가 계산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0도씨에서, 지금 0도인데, 이 0도씨에서 몇 도로 바꿨냐? 자, 50도씨로 바꿨대요. 자, 그때 이제 얼마냐? 자, 원래 처음에 저항은 25mm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50도에서는 어때요? 20 더하기, 플러스 얼마만큼 되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되겠죠? 그럼 얼마냐, 이게? 뭘 계산하는 거겠죠? 온도계수 알파0, 그 다음에 곱하기, 초기의 저항,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만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0가 얼마입니까? 온도계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R0가 얼마입니까? 초기의 저항이 20,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몇 도예요? 지금 0도에서 50도 바꿨으니까 0입니다. 0. 50. 그래서 50, 100이죠. 그렇죠? 100 하면은 4.3만큼. 그래서 20 플러스 4.3은 24.35이 되겠네요. 몇 번이죠? 답은 3번입니다. 참 여러분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시험장 갈 때 계산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이 슈퍼마켓에서 쓰는 이런 계산기 말고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되는 걸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뭐 한 2만 원 정도면 살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 다산공구 2만 원 아마 조금 넘을 거예요. 다산공구. 그래서 판매를 하고 다산 에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하셔서 언제 준비하냐? 이 강의 지금 보시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홈쇼핑 같네요. 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계산기를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6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꼭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게 8문제 이상입니다. 근데 계산기를 꼭 원래 사야 되는데 마지막에 사시는 분들은 끌 줄도 몰라요. 이게 어렵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산 에듀의 동영상 강의에 계산기 사용법이 있는데 계산기를 많이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계산기를 바로 사셔가지고 여러분 동계산할 때도 그 계산기로 자꾸 누르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 사시면 10년 이상 씁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사용하던 건 아직까지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꼭 일반 계산기 말고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이런 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루트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학용 계산기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처음 전기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저런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이 과정을 여러분께서 얼마나 어렵게 선택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도 여러분께 좀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